항상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 이 메소드에서 해야 하는 일,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하는 일을 작성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함수의 전부는 아니에요. 항상 이 함수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자바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예외 처리를 여기다 집어넣진 않아도 엉뚱한 인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반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우선 정상적인 경우를 우리가 프로그램 짜보겠습니다. 디포짓은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이퀄을 어마운트 하면은 어마운트가 정상적인 금액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또 밸런스도 정상적인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면 마이너스 이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빼주는 거잖아요. 잔액에서. 이게 다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작성해야 되는 거. 근데 함수는 늘 간단한 함수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어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주로 이런 함수들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엉뚱한 인자가 들어왔을 때요. 그러면 디포짓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디포짓의 매개 변수는 인트예요. 그러면 인트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인트의 도메인을 생각해야 돼. 전체 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타입을 내가 인트 썼기 때문에 그럼 자바는 인트의 도메인이 마이너스 뭐부터 플러스 얼마까지예요. 그럼 이 전체 범위가 우리 응용에서 유효한 범위는 아니죠. 그러면 어디가 유효한 범위일까? 음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 돼요? 안 돼요? 0 입금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외 처리가 안 되니까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나갈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반영을 안 하고 오류는 났지만 물론 우리가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스템 아웃에서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우선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5장에 가서 예외 처리를 배우면 여기다가 예외 처리를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마운트가 0 하고 같거나 죠. 그럼 withdraw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음수면 안 되죠. 그렇죠? 영원 인출도 의미가 없는 거고 최대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어? 밸런스까지만 인출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코딩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마운트가 0보다 크고 and 어마운트가 밸런스가 같거나 작으면 밸런스 마이너스 이퀄을 어마운트 하게끔 짜주세요. 뭐 그건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에러가 하나도 없고 실행을 하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여러분들 기대한 값이 맞아요? 뭐야? 법 카운트는 왜 이래? 안 만들었구나. 저걸 안 만들었구나. 생성자를 처리 안 했네요. 아, 깜짝이야. 제대로 나오면 안 돼요. 제대로 나오면 안 되고, 잘못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부터 고칩시다. 얘를 안 만들었죠. 그쵸? 우리는 항상 코드 중복을 없애야 돼요. 코드 중복을. 또한 논리적으로도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생성자에서 이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행에서 계좌 만들어주면서
10,000원 주면서 10,000원 입금해 달라고 그러면 처음에 10,000원 입금이 여기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경우에도 어마운트를 우리가 만약에 인자로 줬다 생성할 때 그러면 얘는 뭘 불러야 돼? 그냥 여기다가 얘를 쓰면은 이건 아닌 거죠. 코드도 중복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포짓에서 우리는 플러스 이코르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통장에 찍는 거 뭐 여러 가지 뭔가 더 부가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포짓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정상 출력이 될 겁니다. 2,500원. 그래서 0원, 10,000원, 5,000원, 2,500원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대했던 거랑 맞는 거죠. 물론 만들면서 여기에 이런 것도 다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찍어볼 수 있어요. 잘 되나? 이런 거 다 잘 되나? 다 되겠죠. 반영이 안 되고 잘 5,000, 5,000원 계속 나오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 테스트 해보면 돼요. 뭐 withdraw도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이런 테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해보면 좋죠. 얘도 안 돼야 되겠죠. 5,000원인데 6,000원 인출하면 5,000원만 다시 또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얘를 먼저 쫙 만들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 안 되게끔, 음수도 안 되게끔 이런 것들을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밥 어카운트에서 여기서 더 없나요? 예외적인 상황?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인테저 맥스 밸류라는 건 인트의 최대값이에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됐죠. 이 값이 지켜요. 이건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벌어진 거죠. 실제 오버플로우도 다 고려해줘야죠, 원래는. 항상 정수를 처리할 때, 덧셈, 뺄셈 할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코드에 보면은, 여기서는 오버플로우 일어나지 않죠. 걸렀으니까, 마이너스 이퀄을 할 때는, 그 범위 있는 값만 빼니까, 오버플로우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이 어마운트가 되게 큰 수가 들어오면, 오버플로우가 나서 음수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반영해 줘야 되죠. 어떻게 반영해? 원래는 우리가 짜고 싶은 건 이런 개념이죠.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를 더했을 때 인테저 맥스 밸류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면은 안 되죠.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 하는 순간 오버플로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옮기든 어떤 애를 옮겨야죠. 어마운트가 인테저 맥스 밸류 빼기 밸런스보다 크면 이거 오버플로 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까는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요거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한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렇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인자들을 잘 보고 인자의 범위를 잘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있는 거. 정수면은 음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최대 그 음수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양수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양수의 최대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수 처리할 때는 크게 5가지 정도 고려해주면 돼요. 0, 양수, 음수, 양쪽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걸 고려해가지고 그럴 때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동작하면은 잘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수를 만들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하는 경우가 되게 심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심플하다고 해서 그걸로 함수가 그냥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하는 그 뱅크 어카운트를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 이제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고. 근데 테스트 프로그램 먼저 만들면서 그 인자의 범위도 생각하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체를 만들기 전에 골격만 만들어 놓고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고 골격 만들어서 내 테스트 프로그램이 내 기대에 맞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형태로 만드시면은 그게 바로 TDD입니다. TDD.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확인할 테스트부터 짜는 거예요. 테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갖고 짤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단위 테스팅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도 되는데 좀 다르게 했고 아까와 달리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한 건 오버플로우까지 고려했죠. 우리 코드는 그 양수면 무조건 허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양수도 허용을 안 하는 거죠. 또 뭐 돈이니까 그게 너무 큰 금액이 들어오면은 뭔가 신고해야 돼. 정부에. 그러면 또 그거를 코드를 거기가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 응용의 요구사항도 잘 파악해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로 프로그램들을 짜요. 여기 갭 밸런스가 빠졌네. 그쵸? 이거. 몇 년 동안 아무도 지적을 안 했네. 갭 밸런스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들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실세계에서 발생 가능한 예외와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예외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입금을 한다는 건 실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은 마이너스 값이 인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와 실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그걸 또 구분해서 따로 처리해 줘야 돼요. 실제 그 부분은 예외 처리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언어 특성과 관련된 예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거니까 매개 변수 타입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이 매개 변수 타입의 도메인을 생각해야 돼요. 얘가 값이 어떤 범위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얘를 호출하는 그쪽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코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 코드를 사용하는 다른 데의 코드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예외를 해당 메소드에서 처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애매한 거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무시할 수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예제처럼 이제 자바는 사용하는 타입이 딱 두 가지였죠. 원시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이에요. 근데 원시 타입을 제외한 참조 타입은 다 어떤 값이 전달될 수 있냐면 널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럼 널이 전달되면은 뭘 해야 될지를 예외 처리를 안 하고는 뭔가 방법들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널이 왔다고 해서 얘는 반환값이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뭐 양수 주거나 영 주거나 음수 줘야 되는데 널이 들어오면 줄 게 없는 거지.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그런 방법으로는 예외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바에서는 객체 타입의 매개 변수는 뭐가 전달될 수 있다? 널 값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또 예외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독이 나오네. 자바독 요거까지 한 김에 하죠. 자, 주석 딸 때 두 개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다중 라인 주석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여러 줄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자바에는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엔터 치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 그러면 요건 클래스 설명하는 거니까 요런 at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드린 거에 막 커피라이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도 제가 막 쓰고 있는 거고 자바독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이 9월인가요? 개념이 없어. 날짜 개념. 이런 식으로 뭔가 치면 돼요. 이렇게. 몇 가지만 해볼게요. 여기서 딱 치면 뭐가 나와요? 어마운트가 나오죠. F파랑. 그래서 매개 변수 설명하는 거예요. 입금할 금액. 다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독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달고 그만해야죠. 너무 많이 달면 귀찮으니까. 자네 조회. 이 정도로 이렇게 메소드에 대해서 멤버 변수에 대해서 그 앞에다가 이 별표 두 개를 치고 엔터 치면은 자바독 주석을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바독 주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작성했어. 자바독 주석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메뉴에 보면 Generate Java Doc이라는 게 있어요. Generate Java Doc. 얘를 선택을 해. 선택을 하면 잠깐만요. 넥스트로 두 번 눌러서 VM 옵션에 HTML5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가고 넥스트를 눌러서 VM 옵션에 여기다가 HTML5 그러면 HTML5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니시 누를게요. Yes to all. 어씨 에러 났어. 왜 에러 나지? malformed 아이씨 몰라. 그러면 제가 지금 뭔가 규격이 안 맞게 만들었는데 자바덕 주석을 내 클래스 만든 거에 막 넣어요. 넣은 다음에 generate 자바덕을 실행시켜요. 그러면 doc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doc. 그러면 여기에 index.html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이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준 API 문서로 가면 이 포맷으로 만들어줘요. 뭔가 잘못. 이거 쓰면 안 되나 보다. 기분 나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바덕이에요. 그러면 자바덕을 항상 주석 달 때 자바덕 주석을 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웹에 공개하고 싶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그때는 자바덕 주석을 달아가지고 공개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익숙한 포맷이니까. 그래서 원래도 옛날 주소밖에 못 썼어. 안 되나? 응? 네트워크가 왜 안 되죠? 내려갖고. 나 인터넷이 안 돼요. 된다. 왜 이렇게 느리죠? 여기로 가면 되나? 여기 보면 온라인 도큐멘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면은 자바 API가 어디 있냐? 여기 보면 API 도큐멘테이션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면 자바 베이스 가서 랭에 가서 있어. 스트링 볼까요? 스트링에 가면 요게 표준 자바 문서들입니다. 라이브러리 문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라이브러리를 참고하고 싶을 때 요 파일들을 다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항상 할 수 있고 항상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 가서 할 수 있죠. 저는 보통 이제 구글에 있으면 string java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 맨 앞에 뜨는 게 이 문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가 궁금하다. 클래스 API에 있는 함수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찾아보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궁금했던 게 인덱스 오브다. 그럼 여기 눌러보면 여기 설명이 나와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도 잘하시니까. 그렇죠? 다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 보는 거고 얘랑 똑같은 형태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자바덕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
HTML도 알아야 되네요. 그쵸? 이게 아니고. 여전히 에러 나네. 이거 쓰면 안 되나 보다. 이씨, 뭐야.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워닝이 없어졌다. 에러가 없어졌다. 예, 여기 나오죠? 이렇게. 디포짓. 디포짓.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게 자바독입니다. 자바독. 예, 자바독. 자바독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숨겨진 인자 디스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포짓을 만들었는데 이 디포짓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밸런스는 누구 거냐? 모르죠. 할 수 없죠. 누구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밥 어카운트를 기준으로 디포짓을 호출하니까 그때 밸런스는 밥 어카운트 객체의 밸런스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컴파일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컴파일러는 항상 우리는 여기에 인자를 객체 메소드에 우리가 필요한 인자들만 써놨지만 여기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자를 하나 숨겨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ank account this라고 하는 인자를 모든 객체 메소드에 넣어줘요. 모든 객체 메소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가지고 자동적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호출도 우리는 이렇게 호출하지만 옛날 C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번역을 하죠. 컴파일러는. 왜냐하면 디포짓 부를 때 누구의 객체에 디포짓을 불렀는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짜줘야 되니까 그거를 컴파일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형태로 프로그램 하지만 그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매개 변수 디스는 컴파일러를 위한 요소이지만 우리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쓸 일이 별로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이름과 또는 지역 변수 이름과 멤버 변수 이름이 충돌되면은 디스로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디스로 이용해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1장에서는 어떤 식이 썼어? 멤버 변수 정의할 때. 앞에 M자 붙이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디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죠. 멤버 변수랑 매개 변수, 지역 변수랑 같은 이름을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접두사를 붙여서 또는 전미사를 붙여서 멤버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디스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럼 또 디스를 언제 쓸 수 있냐? 언제 필요하냐? 요 구분이 아니면 또 언제 필요할까요? 요때. 요때가 또 필요해요. 객체 메소드의 결과로 자기 자신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환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연쇄 호출할 수 있어요. 연쇄 호출. 그러니까 A, F, G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게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A, F의 결과가 또다시 A 객체가 되는 거죠. 디스를 주면. 그래서 또 G 부르고 F 한 다음에 G 부르는 거. 해볼까? 여기서 bank account 로 바꿔버려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5,000원, 2,000원. 저렇게 쓸 일은 많진 않아요. 근데 원하면.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만들 때 객체 그 메소드에서 자기 자신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디스를, 그거는 꼭 디스 안 쓰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거 매개 변수 이름과 메소드 그 멤버 변수의 충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필요 없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메소드가 객체를 반환하지 않고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이면 디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찍지 않았네. 에이씨. 12,000원이 나오겠죠. 그쵸? 잘 되죠? 이거 순서적으로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반환해가지고 연쇄 호출할 수 있게. 연쇄 호출하는 방법을 쓸 때, 이제, 요때 이제 return this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this인데, this라는 키워드가 숨겨진 매개 변수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여요.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도 있죠.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 호출할 때도 this를 써요. 요 this랑 요거는 다른 거죠. 요 this. 요 this. 그래서 여기서 요걸 호출하는 거죠.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this라는 키워드 쓰는데 저 키워드는 숨겨진 매개 변수 this하고는 이름만 같은 거지 전혀 다른 거예요. 숨겨진 매개 변수 this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만 그냥 활용해서 쓰는 용도이고요.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제 this를 쓰게 되고 this를 쓰게 되면 반드시 생성자의 첫 문장이어야 된다. 이거 한번 설명했었죠.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장이 있으면은 실제 실행된 순서는 얘에 의해서 얘가 다 실행되고 나서 되돌아와서 요 다음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거는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this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멤버 변수들, 메소드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단순 이름이 있고 완전한 이름, 완전 이름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 단순 이름은 숨겨진 매개 변수 this가 생략된 형태가 되겠고 클래스 내에서는 단순 이름으로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단순 이름이라고 그러고 이 단순 이름에 this 점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this 점을 붙여가지고 이제 구분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클래스 밖에서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완전한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겠고 이 경우에는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뭐가 여기서 좌우되냐면 접근 제어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얘가 프라이빗이면 점에서 못 가는 거죠. 클래스 이름 쓰든 뭘 쓰든 안 되는 거고 클래스 이름에 접근한 애들은 이제 스태틱 애들이 보통 이제 클래스 이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겠고 이제 객체와 관련된 메소드나 멤버 변수는 그 객체 멤버 변수 그러니까 객체 참조 변수 갖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근 권한은 객체 단위가 아니라 클래스 단위예요. 클래스 단위. 객체 단위가 아니라 클래스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만들 때 다른 객체의 프라이빗 멤버 변수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면 이게 계좌이체 메소드인데 이 other의 밸런스도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이 객체 거가 아니면 접근 못한다. 이게 아니라 클래스를 구현할 때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은 접근 권한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멤버 변수가 뱅크 어카운트가 아니라 다른 게 왔으면 그 다른 거는 점에서 접근을 못 하겠죠. 보통 프라이베트니까. 근데 같은 타입의 뱅크 어카운트가 오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 제어는 객체 단위가 아니라 클래스 단위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오래 얘기해야 되니까 요 메소드의 구현부터 목요일 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할 때 아까 말했듯이 정상적인 경우와 또 정상적이 아닌 경우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만들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 예외적인 상황, 사전 사후 조건이 아까 얘기한 그 디포짓과 위드로 만들 때 어마운트의 범위를 고려한 이유가 적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 6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